헌법 84조의 규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되기 이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어디 명시적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죠.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걸 규정화하면은 이런 논란을 없앤다는 것이죠. 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로 하면은 재임 이전에 발생한 것은 진행형으로 봐야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처음에 이게 뭐지? 이런 거였거든요. 어떤 실체에 대해서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방송에서 그 어떤 누구하고의 사인적 관계가 드러나면서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뭐 걷잡을 수 없는 큰 물결을 타고서 일어난 것이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상황이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안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출발 배경 자체가 다르죠. 초기에는 이것도 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과연 온당하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 후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가 정치 환경이 너무나도 야당의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가 지나칠 정도의 상황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그 윤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서 또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아지면서 진영으로 갈려져 있는 이런 갈등 양상이 매우 심각한 거는 뭐 그때보다도 더 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탄핵 정국이라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국론 분열, 국민 갈등, 향후에 있을 이 수습의 문제, 이런 것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초기에 수사, 기소,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결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결국은 중앙지법 판단에 의해서 구속 취소가 되는 사태까지 이르는 정도로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고, 냉정하게 보면은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되는 계엄의 위헌성 여부 문제하고 내란죄를 중심으로 다루는 이 문제하고는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대통령 탄핵될 때도 처음에서 주 의결서에는 내란죄도 포함했고 또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이 헌재에 전달이 됐고 또 그 관련자들이 헌재 출석도 했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헌재가 지금 모든 그 헌재 심판 과정이 국민들의 눈에 공정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헌재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의혹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법리적인 문제하고 또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공정하고도 바른 심판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앞으로 좀 두고 볼 일이겠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명시적 규정이 있지는 않죠.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이건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검찰이나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거는 근거가 없다.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이거는 수사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의 범위에 이 내란죄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중앙지법에서 판단은 이것은 명시적 규정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이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때는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 이 얘기인데, 중앙지법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래도 잘 판단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사안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일단은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그 원점부터 다시 진행되냐, 그거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새롭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을 극복하고 좀 제대로 된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이 헌법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개헌론의 출발점이고, 특히 저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분권형 개헌을 해야만 된다 하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 오늘의 전국의 불안정,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 행사로 빚어진 일인 만큼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개헌을 시작했고, 또 저는 개헌안까지 마련해서 국회에서 발표도 하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다소 논란이 되는 부분이 헌법 84조입니다.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받게 되면 국정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하느냐, 아니면 재임 이전에 있었던 사건, 재판이나 기소사항도 소추받지 아니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으니까 분명히 해가지고 법적 논란을 막는 것이 그게 법적 안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범죄를 제하고는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하여 형사상 소추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명확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들이 반대다, 유감이다, 이런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게 이재명 당대표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각종 범죄 혐의로다가 기소되거나 재판받거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당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누가 되든 간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에 명시적 규정을 해갖고 아예 논란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헌법 84조 개정 내용을 담았던 것이죠. 저는 이런 입장으로 개헌안을 내놨는데요.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한다. 지금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의 그 불안정성이라든가 또 선거 주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국력 낭비의 문제라든가, 대통령 선거하고 총선을 같이 치르면은 대통령은 A당에서 뽑고 국회의원은 압도적으로 B당이 되는 일이란 거는 거의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4년 중임으로 하되 다음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총선과 동시에 치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음 총선이 2028년 4월에 있잖아요. 근데 인구가 5월 말까지죠. 부칙에다가 개정된 헌법에 선출하는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로 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총선부터는 이제 동시선거가 되는 건데, 우선 개헌이 언제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면은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고,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돼도 개헌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적용해서 지금과 같은 논리에 의해서 임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2년이냐 3년이냐를 못 박는 거는 현명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전국 상황하고 관련되는데, 저처럼 개정된 헌법에서 선출한 최초의 대통령 임기를 2028년 5월 말까지로 한다면 좀 명확성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헌의 절차는요, 공고를 하고 국회에서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30일 이내에 하면 돼요. 빨리 하면은 한두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탄핵하고 자꾸 연상들을 해갖고 이거 먼저 하고 그러는데 그거 관계가 없어요. 탄핵 인용이 될 때 이거에 따라서 대선 후보를 뽑을 수도 있어요. 이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이 헌법 발효 후 100일 이내에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100일이면 충분하죠. 또 탄핵이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되면은 기각이 된 대로 개헌 논의는 계속 일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게 임기 다 채우겠다는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38년 동안 개헌이 안 되느냐? 대통령도 국회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개헌이 내용이 되지 더 권한을 강화하는 게 개헌이 됩니까?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이걸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5년으로 선출됐는데 나 2년만 할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사실은 권력기 공백 기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일 뿐만이 아니라 헌정의 정대철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대표 공통된 생각이에요. 정대철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정세균,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들, 그 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 그 다음에 여야 당대표들이 다 같은 생각으로 지금이 개헌해야 할 적기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근현대사에 있어서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초고속 성장 발전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 등 주요 지표를 갖고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6번째 강한 나라로 정해진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고 노인 빈곤율도 가장 높고 또 그런 가운데 국민 갈등 지수도 매우 높고 출생률도 전 세계에서 꼴찌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나라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 발전했는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복 체감 지수는 매우 낮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적 해법부터 출발해야 된다.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권력 구조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특권 문화, 서열 문화, 그 다음에 중앙 집권적 문화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한계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거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로 가기가 없다. 이것이 저희 진단이에요. 아니 기획재정부가 옛날에 경제기획원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늘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는데 1등 공신했어요. 행정안전부가 과거 내무부 시절에 정말 국민 대통합 결집을 통해 갖고 지역의 안전과 또 각종 국가 사업을 왕성하게 추진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그때 권한 행사를 갖고 예산을 배분하고 조직 인사권을 갖고 이 시대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자율의 영역으로 가줘야만이 진정한 성장 발전을 한다. 대표적으로 인천시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예산의 0.5%도 안 되는 돈으로 출생아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1.6%가 늘어나는 이거 책상 위에서 중앙정부 하듯이 해갖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그런 정책 추진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분권형 개헌의 대표적인 사례는 거예요. 지금 막 본물터전적인 천원주택 이거 예산 36억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체감지수는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제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제가 교육부 예를 들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수험생을 1등부터 50만 등까지 다 줄 세워서 서열 평가하고 이런 낡은 사고를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하는 게 맞느냐. 대학 입시 자율로 하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면 된다. 맡기면 위험하다, 불안하다. 그거는 중앙집권의 권한을 누리고자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교육부도 해체 수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하나의 몇 가지 예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는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다음에 국회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정말 생생한 대한민국 대개조에 대한 입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